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태섭 이사입니다. 멀리서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토론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3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됐는데 아마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이 깊어갈 것 같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 그리고 또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희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토론회가 7번째인데요. 저희 토론회도 꼭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은석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일단 오신 분들 소개부터 좀 먼저 하시고 할게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 인사말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 김태섭 부이사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저희가 이제 연속 토론회 중 7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론회가 사실 저희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전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소수의 또 그리고 어떤 다른 분들한테 이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인식 전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이거 하고 있는데 전에는 좀 인원이 이제 점점 저희가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인원이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3번 남았고요. 저희가 2번은 이제 그 가치 창출하는 데 있어서 다음번에는 이제 주거복지 관련돼서 저희가 2번 남았습니다.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이렇게 참여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조발제를 해주실 전 원광 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정관영 교수님이십니다. 방태영 경기도 마을협회 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영민 파주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장님이십니다. 윤경선 수원특례시 시의원님이십니다. 신호정 권성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토론회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이종건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그러면은 저 선생님 예. 본인이 직접 소개를 예, 하시죠. 저는 화성 시민신문에서 오늘 토론회를 촬영을 하러 왔고요. 권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과정 교수님의 그 기재발제가 있겠습니다. 이거 제가 PPT 했는데 저희가 사실 그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다 이제 자리까지 해놨는데 사실 그 사회적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여러 사람들이 좀 굉장히 불온하게 좀 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그 금곡동에서 저희 그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지 지금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자리를 굉장히 좀 알아보다가 오늘 이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저기 PPT 이거 저기서 그 빔 프로젝터도 그 여기저기서 섭외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걸로 있는 자료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퍼버릴까요 이거? 네, 내가 앞에서 네네네. 그냥 누르면 돼요. 네, 정관입니다. 발표자고 토론자만 보시면 적절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20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슬라이드가 좀 14장인데 중요한 내용을 4개 주제로 제가 지금 나눠서 구성을 했고요.
지금 우리같이 사회적 협동조합 토론회, 저도 토론회 참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길게 한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우리 이사장님하고 이사님들 고생 너무 많으시고, 제가 처음 하는 토론회, 그러니까 마을 일자리하고 서해가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7월 5일 날 제가 와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일자리로는 이제 마지막 발표를 제가 와서 하게 됐네요. 사회적 경제 그날 와서 이제 뵌 분도 있는데, 사회적 경제 초창기죠. 한국의 사회적 경제 초기에 제가 고용노동부 잠깐 했었고, 그리고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하는 이제 민간 협치에 참여를 해서 그때 한 3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3년 정도 하면서 느꼈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돼요. 지금 나오는 자료들도 보면 10년 전의 문제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지만 9월 1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5개년 계획, 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획기적인 변화가 나왔어요. 그동안 이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의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그룹들, 제가 말하는 소수그룹, 한국 사회적 경제의 소수그룹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제 드디어 이번에 4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회적 기업 중앙회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는데, 왜 반발을 하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좀, 그것도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기업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민간주의 현관치 이제 4개의 제목으로 말하면, 이제 첫 번째 그간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돌아보면, 보통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렇게 뭐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고 단체마다 다르긴 하고 부서마다 중앙부처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이렇게 크게 4개의 범주로 나눕니다. 공공지원형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공공지원형 사회적 기업, 민간지원기관, 뭐 조합형, 이렇게 대략 저는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공공지원형 사회적 기업, 두 번째 유형의 보건복지부 자활기업이나 노동부 사회적 기업, 그리고 행안부 마을기업, 그다음에 농어촌 공무원인데 여기는 뭐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사회 서비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그 효시가, 이제 법적인 효시가 2003년부터 시작한 이제 사회적 일자리죠. 사회적 일자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사회적 기업이 이제 나중에 2006년도에 법이 만들어 2007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사회 서비스는 굉장히 범주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사회 서비스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가 달라요. 범주는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가 훨씬 넓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용노동부 자료를 이제 보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보면,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수익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비 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에서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전자바우처 사회 서비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돌봄, 일반적인 돌봄까지 다,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이 아닌 사회 서비스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주된 유형의 서비스로서의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사회적 일자리고 2011년에 이제 사회적 일자리가 사회 서비스 일자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회적 경제의 주된 조직 형태가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 육성법 1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럼 한국의 사회적 경제를 한번 살펴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사회적 경제의 기본 조직 체계는 협동조합이다. 그러니까 기본 조직 체계입니다. 조직 체계. 협동조합은 당연히 1인 1표의 운영 방식이 있고, 공동 소유, 사회적 소유죠. 공동 소유로보다는 사회적 소유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게 협동조합이고 그리고 유럽의 구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1800년도에 구사회적 경제가 시작된 것도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1980년대 새로운 협동조합, 신사회적 협동조합이 시작된 것도 다시 시작된 것도 협동조합. 근데 이제 1980년대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본 조직 체계는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부터 1월 공표돼서 이제 12월에 시행이 됐고요. 우리나라에 크게 이제 이 사회적 경제에서 협동조합은 세 가지죠. 영리법인으로서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 이제 소비자 생협이 있고, 이제 소비자 생협에는 이제 의료 생업도 포함이 됩니다. 의료 생협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금 시행된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굉장히 왕성하게 협동조합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문제는 뭐냐? 기존의 협동조합들, 그러니까 금융권에 있는 협동조합, 농협, 신협, 수협, 축협의 협동조합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새마을금고 포함해서 그 외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요 세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이 전혀 교차점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교차점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문제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가장 큰 난제가 되는 자금 조달. 시장 형성이 안 되는 게 자금이 없기 때문에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당연하죠. 재화와 용역이 생산돼서 순환돼서 소비돼서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는 건 되지만 그 사이엔 매개체인 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 근데 중소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참여하고 있는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현재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해당되지 않는 농협, 수협, 축협들이 엄청난 자본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왜곡된 자본시장의 상당 부분을 농협, 신협, 축협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별개의 문제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협동조합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사회적 기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크게 두 면 측면에 보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영리 기업처럼 재화 생산하고 서비스 판매하고 하는 이제 기업인데 이제 일반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 문제라는 명백한 목적이 있고 이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기업 특성이 사실 지금은 일반 기업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특히 그 대기업들이 요즘 ESG 경영을 하잖아요.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환경적 책임, 그다음에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Governance, 지배구조. 이 세 개의 ESG 경영을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이 합니다. 30개 이상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하고 뭔 차이가 있나? 무슨 차이가? 사회적 기업도 기업적 측면 가지고 있고 사회적 측면으로서의 사회가치 하는데 일반 기업이 ESG 경영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과 별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뚜렷한 경계선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선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옆에 페이지 이제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오늘 이게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이 되면서 2008년부터 매 5년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 발표를 관계부 합동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전년도에 발표를 하는데 올해는 굉장히 늦게 발표를 했어요. 또 갑자기 발표를 해서 이번 달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제4차 사회적 기업 기본 계획이 이제 지금 해서 사회적 기업 혁신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 그 중앙회가 이제 크게 반발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번 4차 계획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문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회복 및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뭐 다 갔으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을 이제 돈 주고 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성장, 그러니까 태동,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데에 법적 조치만 해주지 지금까지 돈으로 떼어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 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본 거예요. 그럼 그 다양한 부작용이 뭐냐? 이 육성기계에 보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이 얘기는 뭐 사실 육성법 시작이 되면 육성법 시행이 되면서부터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첫 번째는 인건비 중심의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 제공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단순 용역 서비스 있잖아요. 뭐 청소, 뭐 이제 이런 거 파견 이게 이제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2022년 기준에 갖고 전체 사회적 기업 중에서 66.4%,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 인력 제공이. 그 사회적 기업이 정부 일자리 수업 수행 기간을 마치면서 정부를 대행해서 일자리하는 이제 그런 준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너무 적고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례 이거는 2021년도에 감사원에서 사회적 기업 전수조사했어요. 발표된 게 있습니다. 20년이구나, 20년에 엄청나게 많이 걸렸어요. 그때 이제 노동부가 아마 이제 거기서 쇼크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 감사에서. 그 두 번째가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많다. 인지도가 거의 5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제자리. 0.8%. 아까 우리 조문석 이사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공공기관이 사회적 그러니까 이거 뭐 이상한 단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공공기관도 공무원들도 공공행정기관도 사회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고 굉장히 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10년이 지나도록 국민들에게 들어가기는 좀 아깝고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이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표되는데 근데 지원 형태를 보면요. 전체 사회적 경제 규모에 비해서 지금 일반 경쟁 시장에서 중소기업 그가 지원하는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하고 너무 많은 지원을 해준다. 역차별의 문제가 나옵니다. 역차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기에 그 경기도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할 때 들어갔을 때 그 인증 심사하는 기관들 아니 공무원이 그렇게 오다를 줬어. 그 1년치 예산, 1년치 그 재무제표에서 적자는 무조건 떨어져요. 당연히 1년치를 봤을 때 사회적 기업들이 예산 겨우 적자를 면한 데가 태반인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적자가 밸런스 시트에서 적자가 나온 기업은 1차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뭐하러 심사를 하냐는 거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보는 기준도 없었어요.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뭐 사회적 가치 지표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하면 뭐 하냐는 거죠. 일단 밸런스 시트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경영의 취약성 너는 재정의 열악성의 기준에서 미달되면 무조건 탈락이 되는 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이런 문제들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4차 그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이 크게 이제 4가지인데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제가 줄인 거예요. 핵심적인 걸로 사회적 기업 정체성 회복과 정부 재정으로부터의 자생력 이게 핵심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고용노동부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갈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정부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넬로 컨설팅 등 지금까지 해왔던 간접 지원을 조금 내시로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규모가 주는 것 같아요.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이 세부 시행 계획들이 내려올 텐데 내년에는 판로나 컨설팅 그 다음에 공공구매 할 수 있는 기준도 굉장히 엄격해질 거고 대상 수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직접 같은 경우는 일반 중소기업하고 동일하게 유사 지원 제도로 통합해요. 그래서 아마 그 재정 지원 받으려면 그 신용보증기금 무조건 들어가서 아마 받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 가서 그 기업 중소기업 그 대출 아마 그 시스템을 이용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해서 사회적 가치,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서 공공구매나 세제혜택 등을 차등화하겠다.
그리고 공공 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약간 주먹구구식이었는데 물론 이제 사회적 가치 기준표는 있는데 이걸 이 정량적 수치로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을 정량적 수치 가치로 할 만큼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기업들 또는 사회적 기업들이 이 어떤 이게 수준에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업이라고 보기도 되게 참 좀 열악한 상황인데 이걸 뭐 굉장히 아주 탄탄한 그 기준 가치를 놓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한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 수 있는 기업만 키워주겠다는 얘기 같아요. 세 번째가 우수한 사회적 기업의 규모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타 사회적 기업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스타 사회적 기업. 그래서 민간 기업이 ESG 경영과 연계해서 투자 설명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건요. 자본이나 인력, 그다음에 시장 장악력이 이 세 가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사회적 기업은 퇴출이에요. 자동 퇴출입니다.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체계를 조성하고 네 번째가 이게 참 저는 좀 그런데 저출산 고령에 맞춰서 돌봄, 간병, 가사,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는 쪽을 키우겠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간병, 가사 이제 바우처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 사업을 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도 있고 전자바우처 사업을 하지 않는 그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전자바우처 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어쨌든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유지가 되는데 크게 규모를 못 키워도 전자바우처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같은 경우 참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사회 서비스 제공을 더 넓히겠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쪽에 더 키우겠다는 거예요. 사회 서비스 분야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그러면 이걸 고용노동부가 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나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이 전자바우처 사회 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경제 영역인데 실제 전자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생각 절대 안 해요. 제가 전자바우처 사업을 이제 참여도 하고 경기복지단에 심사를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자바우처 사업도 사회적 경제로 들어오려고 해. 근데 부처 간 장복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절대 이 전자바우처 사업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보지 않아요. 왜? 자활은 이미 들어가 있거든. 그 자활 가지고 되는 거 아니냐. 고용노동부 니네들이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가지고 하니까 전자바우처는 독립 영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지 않으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사회적 경제청이라고 하는 독립기구가 생기지 않나 이거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사회 서비스 분야를 넓힌다? 제가 볼 때는 어려웠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본기 이게 이제 그 도표가 세 가지로 나왔는데 세 가지 추진 과제 왼편에 이제 도표 있잖아요. 뭐 지원 체계 개편하고 책임성 투명성 제고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에서 세부 과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경쟁력을 갖추는 조직으로 키우겠다고 이제 저는 보입니다. 왼쪽 페이지로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중간 노동 시장 조성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역 순환 경제 시스템인데 이 얘기는 제가 10년 전에 책을 썼습니다.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2013년에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책을 냈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제가 세 번째로 나온 책입니다. 그 당시에 1996년에 나오고 그 뒤로 한참 뒤에 이제 나오고 제가 냈는데 거기에 이제 중간 노동 시장하고 지역 경제 순환 시스템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10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반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 노동 시장이 뭐냐면 일반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들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사회적 경제 조직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일반 경쟁 시장으로 처음에는 고용노동부가 막 밀어넣었어요. 팔로 개척해준다, 돈 준다, 인건비 대준다. 근데 일반 경쟁 시장에 들어간 사회적 기업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문다.
보조금 끊으니까 다 문 닫는 거야. 잘라내고 직원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지역 기반으로 하는 중간 노동 시장을 형성해 줘야 된다. 그래서 중간 노동 시장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기반을 갖추고 거기서 자생력과 자금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그 다음에 경쟁 시장으로 가는 이 프로세스가 마치 처음부터 갖다 경쟁 시장에 갖다 집어넣으면 아이 고양이 새끼한테 호랑이 굴에 가서 살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같은 고양이까지만 잡아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용노동부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 밑에 네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 확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전자바우처 사업 예산이 얼마냐면요. 올해 아마 8천억 정도 될 겁니다. 8천억.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이 8천억 정도 돼요. 이제 곧 1조 원 가까이 가거든요. 엄청 앞으로 더 클 거예요. 이게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들어오면 엄청난 시장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보건복지부에서 절대 이걸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는 가져오고 싶어 하지. 부처 간섭이 절대 안 돼요. 방법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 영역을 통합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건 새로운 부처를 만든 영국처럼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 사회적 경제청을 만들지. 그러면 해결돼. 근데 지금 상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장이 이제 크지만 영역이 다르다. 그 밑에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요. 사회 서비스 시장이 엄청나고 두 번째 넘어가죠. 지역 경제 순환 시스템인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간 노동 시장, 그러니까 일반 완전 경쟁 시장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마을 기업이나 소규모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주식회사들, 대부분 이제 용역 파견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은 자생적인 중간 노동 시장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고용 창출해서 수입을 지역으로 환원하고 그래서 다시 지역 재생을 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면서 그 지역 자원 공유 관리하는 공동 관리 시스템으로 가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 중간 노동 시장은 결국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조례로 만들어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의회 이걸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시장은. 근데 이 부분에 너무 안 됐다라는 거지, 10년 동안.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간 노동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그 지역 클러스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중간 이제 지원 기관이 보통 이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또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인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든. 지역 역량도 키워내고 행정과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게 중간 조직 기원인데 이거 뭐 지역별로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건 뭐 완전히 공무원 대신 일하는 중간 조직도 있고 그냥 공무원이야. 그냥. 또 어떤 데는 그래도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지역 조직이 잘 돼 있는 원주 같은 데는 중간 지역 조직이 완전히 민간 중심으로 가는 오늘 주제인 그 민간 협치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 협치를 끌어내고 있더라고. 원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속 가능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 오늘 주제죠. 제3섹터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된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는 크게 시장과 정부가 자원을 생산하고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면 복지국가가 되는 거고 시장이 주도하면 미국처럼 경쟁형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시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미국식 국가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유럽처럼 정부가 일정 부분 이 자원을 생산된 자원을 이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이 소득 재분배를 해주는 나라로 갈 거냐. 근데 지금도 이제 거의 그렇게 깨졌습니다. 위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부 이 교환 체제인 시장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사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밑에 이 비시장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이유, 종교, 선물, 비화폐 거래, 비밀 거래, 물물 교환, 생산자 협동조합, 우회 등 더 많아요. 이 비시장 영역이 사실 빙산의 일각처럼 이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이 영역을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1980년대 유럽에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온 이유가 시장 경제로 치열하게 달려왔던 1970년대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나오면서 빙산의 아래에 있던 이 비시장 영역을 보면서 이거를 제도화시킨 게 신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1섹터가 이제 공공경제 영역이죠.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영역이고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이루고 이제 2섹터는 이제 경쟁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를 나누는 건데 제3섹터인 사회적 경제가 얼만큼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왼쪽에 있는 비시장 경제 영역의 자원들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빙산의 일각에 있는 빙산의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게 결국 중간 노동 시장의 요소들입니다. 중간 시장을 만들려면 이 보이지 않는 빙산의 아랫부분에 있는 걸 끌어내서 자원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이걸 적극적으로 각 행정기관이라든지 법적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민간협치의 중요성은 말씀드린 건 1800년대 구사회적 경제는 이제 유럽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 시작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45년 몇 번의 이제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유럽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 그 존 메이야드 케인즈가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국가가 수요를 창출시키는 이제 복지국가가 태동이 하면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적 경제가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사실 이제 쇠퇴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세계 경제가 위기를 두 번 오일 쇼크로 겪으면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새로운 사회적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이후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신사회적 경제는 바로 민관 협치입니다. 거버넌스예요. 여기에 그래서 거버넌스가 나오고 수원도 거버넌스 엄청 강조했잖아요. 민관 협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회적 경제에서 민간 협치는 사회적 경제 발전에서 민과 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10년 동안 역할을 보면 민간 협치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관이 주도를 했죠. 왜? 돈을 주니까. 막말로 돈질을 하니까 끌려가지. 살아야 되니까 사회적 기업 만들었는데 망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보면 자, 수원으로 넘어오면 수원시 협치 조례안이 있어요. 2018년에 제정된 거. 여기 뭐 엄청나게 많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생태도 있고 뭐 사회적 이 조례를 활용을 해서 사회적 수원에서 어떻게 협치를 할 건가를 한번 고민을 가지고 하냐. 모두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 협치 필요하다.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업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조례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제가 7월 5일날 지역순환경제 중간시장 얘기하면서 이 복지마을에 대한 가치 체계로서 공생협동 나눔을 이야기했거든요. 이 공생나눔 협동이 결국 민간협치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자 목표거든요. 그러면 민관협치에서 민이 주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의 힘이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줬던 게 토트네스 그 전환마을 얘기했잖아요. 전환마을은 국제적인 마을 운동이에요. 한국에도 한 10여 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규모가 작은데 나는 이 칠보 지역에서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전환마을을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 전환마을. 그래서 국제적인 사회적 경제 운동, 마을 운동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세계 모든 전환마을의 공통점이 뭐냐? 타운홀 미팅이에요. 마을 회의가 있어요. 이 마을 회의가 공무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민간 주도를 끌고 가야 됩니다. 정례화된 이 타운홀 미팅을 주도를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계속 꾸준히 만들어요. 그래서 지역의 문제, 지역의 어떤 자원 개발,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욕구,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어떤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만들어야 될지 다 타운홀 미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민간 거버넌스에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대안화폐, 제가 계속 강조하는 대안화폐를 통해서 법정화폐에 구속받는
법정 앞에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율성을 대안앞에서 한번 찾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너무 길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약 한 10여 년 전서부터 우리 정한영 교수님이 저를 이런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련돼서 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 역할로 저를 계속적으로 정신적인 지주가 주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오늘 또한 이 발표를 보면서 저도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그 견면을 또 한 번 더 넓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너무 이제 폭넓은 그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해주셔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가야 되는 그런 부분과, 또한 저희 그 모두 가치가 진짜 그 전환마을의 어떤 그 운동 차원에서 그 주민들이 지금 이제 그 주민자치에서 주민총회를 했듯이 저희도 이제 그거를 꿈꾸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어떤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그 안들이 우리 마을에 적용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이러한 그 기회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예, 그 오늘 그 토론은 저희 그 일정표 나온 대로 일단은 그 이제 방태영 이사님, 그다음에는 이제 박영민 센터장님, 그다음에 윤경수 시의원님, 그다음에 신혜정 주민자치 그 협의회장님, 이런 순서대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오신 분들의 또 어떤 질문이나 이렇게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이제 그 방태영 이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제 그 정책들의 변화가 큰 과정 중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계속 이제 지속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논의를 해야만 하는 것들은 안타깝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계속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가 가능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업이 지속 가능이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 기업에서 보게 되면은 회계상에서 볼 때는 이제 계속 기업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속한다, 이제 그런 가정인데, 그 이제 일반 기업에서의 계속 기업에 비춰볼 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뭐냐고 살펴보게 되면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이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과제이죠, 이게. 근데 이렇게 이야기 되면 이제 저희가 어저께죠. 엊그저께구나. 엊그저께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활성화 이제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기업들이 지금 이제 ESG 경영 활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 기업보다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일반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차이는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이런 게 있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일반 기업과 비교를 한다? 그래도 될까?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노동 인력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시장 경제에서 그 경쟁력을 토대로 해서 이익이 발생되고, 그 이익이 발생된 것 중에 이제 소소한 부분을 갖다가 ESG 경영에 많이 반영을 하게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마 300인인가 500인 이상이 되게 되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3% 이상인 걸 갖다가 일반 대기업이나 우리 공공기관들마저도 보면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걸 포기하고 오히려 그 페널티를 받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또 제가 소셜 벤처 쪽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들은 뭐 고령자나 아니면 뭐 사회적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이렇게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정책들이 기존보다 많이 소극적으로 나올 때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는 거죠. 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예산들을 정부가 수립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걸 우리가 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구조가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돼 있지 않는가. 왜? 실제 이제 이번에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그 4차 운영 계획에 대한 계획에서 얘기했던 것들, 문제점 얘기했던 것들이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과연 사회적 기업의 고용이 얼마나 존속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대안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계속 존속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그 반론을 제기해야만 하는데 현재 우리의 상황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라는 거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국민 내지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만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국민들이 야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예산은 줄이면 안 돼.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면은 과연 현 정부가 그렇게 이제 예산 삭감하거나 이러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당사자들도 우리가 역할이 있어가지고 또 시민단체들과의 어떤 그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진했다라는 거죠. 실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전에 우리 이제 좌장 맡으신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행정에 가서 사회적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도망을 간다. 이거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안 돼. 웃는 이야기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 우리가 이 사회적 경제라는 그 명칭 때문에 그런 어떤 처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해도 볼 사항들이죠. 결국은 뭐냐면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금까지 그 지역 내에서도 주민들과에도 그런 어떤 합의 이루지 못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사회적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실제 우리가 뭐 보조금의 형태를 받는 것보다는 보상의 형태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경제, 우리 사회적 경제를 하는 기업들이 지역과 협치가 이렇게 지역과의 어떤 그런 그 충분한 소통의 채널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또 소통의 장을 또 구성해야 된다. 보상의 개념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르신들 뭐 지금 이제 비판의 점은 그런 거죠. 사회적 기업을 보니까 니들이 하는 것들이 뭐 청소 경비 용역밖에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건 비판의 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고용의 형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업종을 가지고 고용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뭐냐면은 65세 이상이 지나시고 70세에 가까운 분들은 사실은 그런 고용 노동 현장에서도 사실은 받지 않으려고 해요. 왜?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런 70세 이상 된 분들이 만약에 일자리가 없어서 집안에 혼자 계신다고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안에 있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울증이나 이런 병들이 발생돼 가서 결국은 뭐냐면은 복지비용, 의료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거지. 사회적 경제에서 그런 분들을 고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정부의 복지비용, 의료비용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사되는 그러면은 그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접근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우리가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진정 우리가 그 지역 내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던 걸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그걸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우리 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사실 민관 협치를 저희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보조금에 어떠한 그 목을 메이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것 같고 또한 지금 말씀해주신 이 보상금 쪽으로 또 그 자세하게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또 보면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사회적 가치 얘기하고 사회적 비용이 얘기하고 사회적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방태영 우리 이사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활동이 어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또 사회적 효과를 또 나타내고 또 사회적 가치를 또 창출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이제 박영민 파주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장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2008년도부터 사회적 기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만든 사회적 기업도 현재 존속해서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에 벌써 10여 년이라는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 사회적이라는 자체 단어에 편견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사회적이라는 적인 관역적자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관역적자는 목표, 표준 이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목표, 표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사회적 기업이나 뭐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목적이 뭐야라고 물어보는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이라는 어떤 편견적인 단어에 좀 그거를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한다면 어떤 사회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요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본계획 4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 시대 흐름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과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왜 정책적으로 잘못한 내용을 당사자 조직이 잘못한 것 같이 포장해서 왜곡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첫 번째, 아까 재정지원의 일자리 사업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 그래서 정부 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고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인증이 용이한 일자리 제공량이 대다수이며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은 2009년도에 원래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지고 2008년도에 1차 사회적 기업을 처음 인증을 한 시점,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의 일자리 지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2009년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사회적 일자리라는 원래 사업이 있었고 그거는 민간단체, 시민단체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거기에 사회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권한을 부여한 것은 뭐냐면 사회적 기업도 뭐 일자리 참여해서 인건비를 좀 지원받는 일자리를 한번 구상해봐.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거기도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를 받았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 받은 거는 재정지원이 끝나면 그냥 바로 소멸되는 구조였는데 사회적 기업이 받으니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틈이 보이는 거예요. 일자리가. 그러면 이게 괜찮겠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계속 지원하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해도 아까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회적 기업의 기존에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이 인건비는 신규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 내용은 안 맞는다라는 부분. 신규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회적 기업에 그 짐을 준 거예요. 짐을 줬는데 이제는 그 지원을 해서 사회적 기업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이런 구조. 그리고 일자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일자리를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이 내년부터 이제 재정 지원이 없어질 건데 없어지면 지금 현재 신규로 고용되어 있는 일자리 지원,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고용 창출되어 있는 분들은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다음 두 번째, 일반 중소기업과 뭐 차별성이 좀 부족하다. 잠깐만요. 근데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의 고령을 얘기를 했어요. 고령을 얘기했는데 사회적 기업 55세 이상에 대한 고령 체계 취약계층. 근데 그거는 옛날에 사회적 기업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현재 인구가 또 수명이 이제 100세까지 가는데 55세가 과연 취약계층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라고 논의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취약계층은 만 55세 이상이면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벌어진 사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은 한시적 재정 지원으로 영구적 자립 기반이라는 모태를 갖고 있어요. 한시적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까 뭐 맨 처음에 창업을 해서 사회적 기업이 어떤 자립 기반을 좀 구축하기까지의 한시적 재정 지원, 그 다음에 아까 사회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동부터 틀리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적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자립을 하면 영원히 실현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 기업이 또 한 가지 뭐냐면 대한민국에 다시 자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환될 수 있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순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모태가 된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한시적 재정 지원으로 영구적 자립 기반을 통해서 어떤 사회 목적을 계속 끊임없이 추구한다. 이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금방 우리 방태영 이사님이 얘기했듯이 그거는 국가의 어떤 정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획일적 지원 체계.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보면 인증 요건만 충족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유인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인데, 이건 고용노동부 정책이었지. 네? 우리 사회적 경제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낮은 투명성.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영공시라는 개념의 접근인데, 경영공시 사실상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는 1년에 2번 사업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인증은 예비는 1년에 하나의 사업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사회적 협동, 우리가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영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건 자율성이에요. 자율적으로 경영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영공시에 대한 부분을 발언하면서 투명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도 좀 잘못된 얘기다. 그 다음에 지원기관의 운영의 비효율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광역지원기관에 아니면 거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 계속 사업을 계속 준 거잖아요. 누가 주라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기관이 여러 개의 사업,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 컨설팅, 아까 지정 현장 검토, 모든 걸 갖고 인증까지 한 개 기관이 모든 거를 다 수반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든 것은 고용노동부지 당사자 조직은 아니에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재정 지원이 삭감이 아닌 영원히 돼야 되는 문제가,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라는 부분. 그리고 또 여기서 파생되는 이 문제는 기초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없애버린다. 우리가 7, 8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풀뿌리 사회적 경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앙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광역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기초에서 사회적 경제를 태동하고 성장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늘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럼 기초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가 태동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초정부의 담당 부서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의 예산 전액 삭감은 기초지방정부의 공무원의 역할을 없애버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만약에 어느 시구는 사회적 경제 팀이 있을 거고, 어느 시구는 과가 있을 거고, 어느 시구는 어떤 담당이 전담을 했는데 그 사람의 역할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기존의 사회적 경제 이 정책은 기존의 사회적 기업, 입문한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립한 사회적 기업의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사회적 경제의 그러니까 육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느 사회적 기업이 지원도 없고 당근도 없는 이런 거에 지원을 할 것이며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똑같은데 그러면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을 받고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을 받으면 되지 왜 사회적 기업에 들어와서 사회적 가치라는 걸 하나를 더 얹어서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외국 사례를 갖고 와서 한국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 2006년. 근데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실패의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다소 미흡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도적으로 계속 개선해서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2007년도 육성법이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왔다면 정권 또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게 어떻게 보면 정권을 초월하고 모든 정권에 포함돼서 여태까지 사회적 경제는 성장해 왔는데 왜 지금은 사회적 경제가 도태되어야 되는지. 여태까지 모든 그때 뭐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논의하면 안 되지만 정권을 잡았을 때 사회적 경제를 육성. 뭐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연설문에 사회적 기업이 대안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뭐 영상 보면 나와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과연 아까 사회적이라는 이 편견이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는지 이거 갖고 얘기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발표를 하고 2024년도부터는 이런 정책을 기반해서 간다면 자 기초 정부의 담당 부서는 없어질 거고 광역의 담당 부서 또한 우리 경기도는 사회적 경제국이 만들어졌고 사회적 경제원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여기의 역할은 또 중앙부처 예산이 모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이 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요청한 바는 원래 국시비로 지원했던 모든 사업을 도시비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예산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 행정은 없어져도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실제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 숨쉴 것이다. 이 살아 숨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솔직한 얘기로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어디 누구도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깊게 보지를 그러니까 예산이 그냥 줄었대. 뭐 내년부터 뭐 일자리를 지원 안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끝났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조직의 변동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방 정부가 고민해야 될 시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제가 그래서 뒤에다가 지역자원 민간 협력 사례라고 좀 붙여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파주시 사례인데 파주시에 이제 마장 호수라는 원래 이제 납부되어 있는 마을인데 마장 그러니까 광탄면의 마장이 근데 이제 거기에 호수가 있어서 호수를 시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고 관광지화 조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시가 건물을 진 거예요. 그리고 카페 2개를 전망대 카페, 주차장 카페 이렇게 졌는데 그게 이제 민선 7기 때는 사실상은 세수를 위해서 입찰을 띄워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 아니면 민간이 참여해서 거기서 수익 구조를 창출했는데 사실상은 우리 사회적 경제는 지역 자원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써 있어요. 지역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 있는 물적 자원을 활용하기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첫 번째 마을 기업이 돼야 돼. 줘요. 근데 마을 기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자원과 결합이 필요한데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아마 내 생각에는 받을 수도 없고 근데 한 가지는 요거는 우리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 자원을 조건을 붙인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과 마을 기업에 진입을 했을 때 주는 전제 조건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자원이 아까 전망대 카페라는 자원이 마을이 운영하는 자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사업 계획서로 약정이죠. 약정을 해서 마을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준다라는 개념. 그리고 아까 전망대 카페도 그렇게 형성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이 한 개의 마을이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의 연결고리가 9개 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망대 카페는 9개 리에 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기산이라는 하나의 마을은 그 주차장 카페를 운영하게끔 그렇게 2개의 카페를 그리고 2개의 예비 마을 기업을 만들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준 사례. 그리고 지금 한 달에 매출이 1억 원 정도 현재 나오고 있어요. 직원들은 6명 정도 고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화된다면 마을 기업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아까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아까 지원했던 예산을 한 번에 없애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없애는 게 더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왜 한 번에 이렇게 없앴는지 좀 안타까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지역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정책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는지라는 부분 안타까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림이 아까 사진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마을에 그 이게 절대 농지 안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뭐 농산물 판매장으로 쓰려고 절았는데 비어있던 공간이에요. 그랬고 그거를 이제 아까 마을기업 우리가 이제 파주가 이제 장단콩이 유명하다 보니까 콩 요리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두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그게 만들어졌을 때 그 지역에 그 퍼 벌판에 하나 있는데 장사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그게 그러니까 실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뭐 거의 분야에서 돌아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하루에 7명씩 여기도 일을 해요. 인건비 다 받아가고 그리고 인건비를 한 달에 보니까 300 정도 월급을 받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뭐 지금 점심때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 근데 한 가지는 이게 이 얘기를 한 거는 왜냐면 절대 농지에 있는 그 건물 자체를 근생으로 만드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 기업을 승인해줬지만 그 아까 우리가 요식업이라든지 뭐 아까 일반 음식점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농림부에서 또 하는 마을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그거를 풀어서 농지에도 아까 절대 농지에도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조성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얼마만큼 담당 부서나 이런 데 역할이 클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수원시에 우리 사회적 경제인입니다라고 수원시 시청에 방문하면 우리를 맞을 담당 부서는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재정 지원 말고도 그럼 자립 생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입문을 하면 내가 만든 상품, 뭐 서비스가 됐던 재화가 됐던 이런 상품들이 시장에 노출이 되고 막 이렇게 좀 판매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상품이 정말 잘 나갈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죠. 근데 반응도 조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돈이 많아서 설문조사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적 경제 쪽은 좀 그렇지가 못한 부분. 그래서 자립 생태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물론 서비스는 우리가 원래 아까 바우처 얘기하셨지만 바우처에는 솔직히 사회적 기업, 파주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진입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바우처 사업을 적극 보건복지부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게끔 유도를 많이 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바우처 사업의 일정 부분은 사회적 기업이 진입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 어떤 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태어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판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고민을 한번 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든지 고용노동 36.5 매정, 그 다음에 상생샵 이런 것들을 판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찾았어요. 근데 한 가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있어도 적극성이 없어서 운영비,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를 또 만든 구조.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그거를 운영할 수 없는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에 속해 있는 구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파주를 따지면 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광지, 수원에서 있는 관광지, 수원 행궁이라든지 뭐 이런 관광지들이 많은데 관광지에 파주시가 아까 그렇게 용역이나 입찰을 통해서 준 이런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존에 운영하는 곳에 샵인샵을 좀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랬고 목표는 이따 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운영비가 필요가 없죠. 인건비가 필요가 없죠. 수수료만 잘 조율을 하면 계속 우리는 거기에 제품이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는. 근데 샵인샵이다 보니까 유동인구를 미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여기 몇 명이 오지? 매출은 얼마지? 그러니까 임진각에 있는 걸 봤더니 농산물 로컬푸드 매장에 연간 매출이 20억이더라고요. 20억에 샵인샵을 만들면 어떨까? 통일동탄에 뭐 연간 한 14억, 15억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샵인샵을 넣으면 그 정도가 지금 판매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또 파주 관내를 이렇게 봤더니 카페가 되게 많아요. 대형 카페들이. 강남에서 카페를 투어를 파주로 오더라고요. 지역마다 좀 차별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럼 그런 대형 카페 안에 샵인샵을 넣으면 어떨까? 파주에 있는 모든 관광지에 샵인샵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샵인샵이 다 있다면 파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됐던 파주 시민이 됐던 어디를 가든 사회적 경제 제품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거기서 안 팔리면 제품을 잘못 만든 거 아닐까요? 라고 그냥 고민. 그럼 제품을 다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 대신 우리는 제품에 가치를 붙였잖아요. 사회적 경제가 그냥 일반 기업같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마다 가치가 있어요. 왜 만들어야 되는 가치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이 가치를 부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단순 쿠팡이나 뭐 이런 데다가 띄워갖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는 그게 안 맞다. 폐쇄물, 그러니까 스토리, 이야기를 달아서 파는 사회적 경제 제품들을 판매 촉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를 이렇게 보면 그냥 네이버 쿠팡에다 띄워서 일반 기업과 똑같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근데 여기에 가치를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 가치를 심어주는, 그리고 가치를 통해서 물건을 꼭 팔고 일단은 가치를 심어줘서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환경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과연 역할들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9월 9일 처음으로 9월 9일 2개소를 오픈했어요. 아까 통일동탄에 여기 보면 이제 페이지 19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일단 홍보매장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장단콩 웰빙마루라고 통일동탄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임진각에 있는 곤도라 임진각을 넘어서 곤도라를 타고 이게 넘어가는 자리에 1층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1호점, 그러니까 웰빙마루의 1호점, 그 다음에 아까 임진각의 2호점을 9월 9일 날 오픈을 했어요. 9월 9일 날 오픈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게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 왔으니까 그래요? 여기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시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까 임진각에 진열하자마자 우리가 뒤돌아 나오는데 판매가 되고 막 이루어지더라고요. 첫 판매된 게 뭔지 알아요? 협동조합에서 만든 나무를 깎은 손으로 깎은 북어 실타래로 마른 액막이 북어라고. 그리고 이게 실치 북어를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뭐 나무로 깎아서 이렇게 해갖고 걸어놨는데 그게 팔린 거예요. 얼마냐? 금액도 되게 비싼 25,000원인데 하나. 근데 그게 왜냐면 외국인들 관광객이 오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액막이 북어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가 저희가 이제 보면 1호점, 2호점을 시작을 해서 파주 관광지의 모든 샵인샵을 한번 만들어 보고 두 번째는 아까 민간 영역에 확대해서 한 40개의 샵인샵을 한번 파주시에 한번 조성해 보자 라는 게 목적을 한번 뒀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더 확산해서 경기북부 10개 시군구에 뭐 포천, 연천 이 정도 확대해서 좀 만들고 경기도 전역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회적 경제에 진입했다면 내 제품만큼은 어디다가 진열할 수 있는 이런 환경만 만들어도 아까 뭐 직접적인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없어져도 생태 환경을 기초 정부에서 좀 만들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파주의 저 사회적 경제 영역 거기 이제 그 지원센터장님도 계시면서 여러 가지 그 파주의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이 좀 많이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점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저기면서 그 현주소를 얘기하면서 아까 화나신 건 아니시죠? 굉장히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제 재정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어떤 보조금을 봐서 이런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립으로 해서 어떤 꿋꿋하게 서열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서 그 파주의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샤변사업에 관련된 그 성공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활동적으로 그리고 또 수원은 점점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파주는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윤경서 시의원님 발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발제 아니고 예, 지점 토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세 분의 전문가 뒤에서 말을 하려니까 저는 뭐 이렇게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일반 비전문가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제가 가진 가장 관심사는 우리 마을,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가장 저의 모든 포커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 속에서도 마을 기업과 관련해서 중심적으로 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 중에서 그중에서 특히 마을 기업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마을 기업만이 가진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장점은 첫 번째로는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되게 희망적으로 발견하는 것 자체가 이 자원을 많이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교육 많이 받고 경험 많은 은퇴 세대들이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 직장에 다니라고 바빴던 사람들이 최근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세대들이 마을로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나름 조금의 봉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교장쌤, 뭐 교수, 은행 지점장, 뭐 고위공직자, 뭐 기업 임원, 문화예술가 이런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마을로 빠르게 복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을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원들이 아주 많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이것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은퇴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 영역들 실제로 60대 초중반의 어떤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떠나기는 이른 나이잖아요. 이런 영역들이 이런 마을 기업의 어떤 그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기업이 담당해야 할 그런 영역을 저는 시장형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시장형을 가지고 마을 기업을 경쟁으로 내모는 것 자체 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기업은 마을의 주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의 서비스, 각각 자본이 덜 필요한 서비스 영역을 많이 담당해야 되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 경쟁 시장이 아니라 공공형 사업을 그 마을 기업에서 많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들은 의문점은 지금도 의문점인데 왜
수많은 공공 영역의 많은 사무, 수원시 사무를 실제로 민간 위탁한 거나 민간이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관리자예요. 실제 사업들은 그런 수많은 위탁기관, 위탁업체에서 그리고 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업체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왜 그러는지 저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세금을 어떤 그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수원에 있는 기업 그리고 또 특히 어떤 마을에 이른 그 마을에 있는 기업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동들 그리고 그런 자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무슨 복지관이나 이런 것도 무슨 종교 그러니까 각종 이런 단체 이 동네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담당을 해요.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많은 영역들이 마을 기업으로 그런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를 마을 기업으로 주는 거죠. 그런 것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산동 서울 은평구 구산동이 도서관 마을로 유명하거든요. 거기 도서관 갔을 때 그런 마을의 인적 자원들이 중심에 대한 그것이 이제 제가 그때는 그게 사회적 기업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재단인지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중심은 마을의 그런 인프라들이 마을 그 도서관 이것을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던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부산동 마을 도서관 운영하면서 너무 잘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 연간 사업비는 그야말로 몇십억이죠. 몇십억도 더 되나? 제가 숫자가 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를 시에서 여기다 주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뭐 그 마을 사람들 여기 청소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사서도 하고 뭐 마을 사람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서 마을 라디오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이 오히려 제가 보면 이제 수원시 도서관은 1년에 한 100억 수원시 도서관 한 개 운영하는 것보다 그 마을 기업 마을 그 단체인지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적은 액수고 그다음에 더 많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렇게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이제 고색동 평동에서 뭐 향토문화관 이런 거 자체로 하는지 뭐 사업성 식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나 그 마을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을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동네 독거노인 돌보는 사업, 우리 동네 공원 혹은 마을 정원을 가꾸는 사업, 그리고 우리 동네 아까 공공 그리고 우리 동네의 그런 어떤 녹색 뭐 이런 아이들을 뭐 이렇게 안전하게 통학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공공의 수행해서 해야 될 영역들을 이런 마을의 영역들로 자꾸 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그냥 몇 가지 뭐 행정의 둘러리로서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이렇게 다양한 마을기업과 주민자치 이런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행해야지 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좀 장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어떻게든 그런 위탁이나 그 수원시 공공사무의 민간 위탁에서 사회적 영역, 그다음 마을 이런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 돈을 다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그런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특히 공공의 이런 필요한 필요한 것들을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원 많거든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운영하면은 좀 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보면 그 마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한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고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에 또 가장 사정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역할에 대해서 또한 굉장히 또 고민스러운 그런 거를 또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희 수원에도 이제 마을 기업이 지금 이제 현재 14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요즘에 보니까 네트워크가 이 사회적 경제 그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고 또 굉장히
그 예산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 우리 그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적 경제 영역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할 수 있게끔 좀 예산을 좀 많이 좀 확보 좀 해주십사는 예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필요한 하겠습니다. 경우에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기사님이가 다르더라도 일정. 네. 예. 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윤여서 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이제 진입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에 이제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 또 오셔서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오늘은 권성구 주민자치회 또 신호정 협의회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말씀해 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일정이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진짜 부탁을 해서 예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그 일정이 다른 일정을 또 그 다 제치고 또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저희 지정 토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전에 잠깐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40분에는 아 네. 일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아 네. 양해. 금방 끝납니다. 소개받은 권성구 협의회장 신호정입니다. 우선 오늘 기재 발제를 해주신 정관영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제가 관심이 없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전되는데 주민자치회를 대표해서 저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권 세류일동 우리 주민자치회장님이 앞에 계셔서 든든하게 우리 주민자치회의 고민을 이 사회적 기업과 연관된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수원시가 올해 그 주민자치회로 44개 동이 전환이 다 됐습니다. 그 전에는 시범동 8개 동이 광교일동을 비롯해서 하다가 저희가 올해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전환으로서의 그 활동 영역이 서서히 바뀌면서 역할론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주민자치회는 자치위원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민자치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윤경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마을 기업의 중추적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가장 지역을 잘 알고 많이 하고 봉사단체의 그 일선에 가장 앞장서 있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사회적 기업의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또 이제 아직 수원에는 전혀 지금 없지만 제 꿈은 우리 평동 주민자치회가 가장 먼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 이제 10월이면 거의 이제 기획안이 나옵니다만은 그 환경부로부터 400억 예산 지원을 받아서 탄소 중립 그린 도시 마을로 저희 그 동이 지정이 돼서 400억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익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저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중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직 그 기획단에서 전체적인 롤모델 형성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발표 전에 이제 제가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 조은석 이사장하고도 얘기했지만 그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기업의 역할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윤경선 의원님이 제시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주민자치회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부분은 우리 사회적 기업의 우리 주민자치회가 역할론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이제 우리 협동조합하고 교류하고 또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수원시협치 조례안 아까 그
교수님이 그 예시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내용 자체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주민자치회와 연결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의 여러 가지 기업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수원도 우리 주민자치회가 좀 롤 모델이 될 수 있게 우리 건선구에서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일단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 그 내용은 우리 주민자치와 함께 볼 때 이제 중요한 그 민간 협치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 우리 주민자치회가 참여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평동 제가 많이 기대되는 또 동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건성구의 전체적인 주민자치회에서 또 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게 수원은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되면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과 같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활동할 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거기 협의회장님께서도 또 여기에서 또 오늘 나오셔서 또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모두 또 주점 토론 해주신 분까지 모두 끝나셨고요. 혹시 오늘 이제 오늘 참가해주신 우리 일반 분들 중에 어떤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한 제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얘기해 주실 때 관점의 차이가 결과물의 차이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그걸 많이 배웠고요. 세류 일동에서는 지금 아무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저희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회장님하고 다 같이.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현장에서 뭐하냐면 각 단체별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연대 협력이 안 돼서 가장 어려워요. 저는 이제 서류나 기타 제반적인 사항을 준비할 때. 그리고 인적자원 면에서는 워낙 퇴임하시고도 계속 많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저는 계속 배우는 부분이고, 저는 또 이제 일을 하면서 금융소득은 따로 있다 보니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계속 수업처럼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흡수하는 것밖에 지금 하는 건 물론 없어요. 서류적인 작업이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회장님과 또 다른 저희 회장님 두 분이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서 시작이 돼요. 그럼 내년의 결과물은 좋은 결과로 저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는데 공실이 정말 많아요.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실. 저희는 그 공실의 활용을 어떻게 마을에서 활용할 건지 그걸 회장님 같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조언을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보면 저도 세류일동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긴 한데요. 제가 벌써 그 세류일동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또 진입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지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컨설팅을 해드려야 될까 이런 걸 사실 고민했었는데 벌써 이제 그쪽으로 또 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반갑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아파트가 공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많이 왔다 갔다 왕래는 하지만 그 부분은 잘 몰랐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 그리고 주민자치회 그 위원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러한 서로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면서 조금 더 서로 이렇게 도움 주고 도움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또 누구? 박영민 씨 가셨나요? 오늘 이제 뭐 바쁜 아니 가진 않은 통화. 통화. 혹시 뭐 궁금한 거? 그 놀이 공원이라는 거 파주에 그 상당히 크고 좋던데 그거를 여기서 하시는 관장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그게 이제 좀 그게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지원센터긴 한데 여기가 뭐냐면은 직영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원센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위탁 운영하는 데들은 사실 그런 정보를 획득하거나 아니면 행정하고 협상을 하는 협상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파주는 거기 직영이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공무원 내부에서 공무원들끼리 협상이 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주가 다른 데하고 좀 그 이런 사회적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도 물론 이제 본인이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어요. 수원은 없죠. 보기 쉬운 데 만들었지만 지금 그걸 보고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네. 사실 우리 수원서 롤모델로 한번 좀 한번 견학도 가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해보셨어? 우리 의원님한테 좀 이제 부탁드린다는 뭐냐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주 지난번에 저희 토론할 때 다뤘던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그걸 안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희가 그때도 사례 줄 때도 뭐였냐면은 그 장마가 한참 질 때 그때 그 서울에서 방송에만 나온 게 있었을 거예요. 어느 분 한 분이 거기 그 뭐야 물이 그 도로에서 우리가 그 물바지 구멍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 찌꺼기 걷어내고 왔는데 물이 확 빠지면서 물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저걸 한 게 있었잖아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자그마한 이제 사례가 있어요. 어떤 건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했던 거가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에 어린이 공원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 공원 관리를 경로당한테 준 것들은 이거는 5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의원 그러니까 어떤 자기 인간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례된 그런 영역에서 그런 마을 기업이나 이 사회적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적극성을 보통 이제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이거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지를 하면 공무원들도 설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토부가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드는 게 뭐냐면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을에 있는 그 일들을 마을 주민이 하는 것들이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상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네. 그걸 왜 굳이 멀리 떨어진 기업이 맡기냐? 예를 들어서 맞아요. 아까 지금 물바지 청소 같은 경우는 그게 가로 청소 일부인데 네. 그걸 갖다가 외부 인력에 맡기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주어진 시간에만 하거든. 마을 주민에 맡겨놓게 되면은 관계없이 하거든. 보이면 맞아요. 하거든. 그게 그런 차이가 크다라는 그래서 거죠. 공원에 이제 잡초가 무성해도 그 용역 업체가 와서 1년에 몇 번 뽑을 때 외에는 그 관리가 안 돼서 풀이 무성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맡기면은 그런 부분들이 가령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그 고생역 3구 오목천역 주변에 그 주변에 청교 경로당에 그 거기를 맡기면 엄청 반질반질 깨끗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영역을 조금씩 나누든 어떻게 하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작아지니까 저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령 주민자치회가 이걸 받아서 이제 그런 공원을 각 경로당한테 이렇게 세부 나누어서 영역을 떼어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세주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원천이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네. 거기 누군가 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거든 그것도. 있습니다. 예. 뭐 봄에 꽃 심고 맞아요. 가을에 꽃 심고 이런 다음에 꽃 그 심는 뭐야 저거 거랑. 제거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 그걸 왜 외부에다 맡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려가면서 뭐 세류 일동에 해당되면 그 권역만큼 세류 일동에 한다거나 좀 네. 내려가 세류 이동에 한다거나 예, 맞아요. 그런 구조로 맡겨놓게 되면 훨씬 더 관리가 용이해지는 거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금곡동 도서관이 이제 2024년 정도 개관되는데 그때는 그런 마을 주민 실질적 운영에 참여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 의원님들 의지를 가지죠. 예, 시의 제안도 이제 일부 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시장형 가지고는 물론 이렇게 파주처럼 정말 저는 존경스러운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자본시장에서 시장형으로 살아남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세금으로 하는데 오히려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요. 훨씬 더. 왜냐면 가까이 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가끔씩 어쩌다 오는 분들이 꽃을 심을 때 저는 이제 제가 가야 되는데 열받는 게 우리 동네 나무를 이렇게 가로수가 있잖아요. 잘 안 자라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거기 그 보도블록 공사하면서 보니까 그걸요 이거요 비닐도 안 벗기고요 심어놨어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 가요. 그냥 뭐 있잖아요. 그 이렇게 무슨 뭐 심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심고 중공검사 받은 분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면 내가 다니면서 그렇게 볼 안 하죠. 곳인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바뀌어야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민하고 그리고 또 저희 시의원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계속 가면 저희 이제 뭐 세비톡톡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그런 거를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을 기업들이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라면은 거기서 몇 명이 저기 하면은 누르고 좋아요 누르면 이렇게 정착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게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뭐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그 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게 즉 살기 좋은 마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전환 마을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그런 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 같이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의 전체의 그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거를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기초반자 다 끝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종환이 교수님부터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마지막 발언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잠깐 이제 뭐 마지막 발언으로 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이렇게 뭐 듣는 시간 갖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메모를 해놨는데 어쨌든 시제 마을 지역에서 그 중간 노동 시장을 아까 이제 개념적인 사회과학적인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실제적인 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마을 버스를 지역 주민을 한다든지 마을 하단을 한다든지 마을 도서관을 한다든지 이게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거주지가 저는 여기 칠보에 살다가 청양군에 사는데 충남 청양군 완전 그 촌이거든요. 촌. 거기는 그렇게 살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그냥 공동체예요. 제가 시골 생활을 해보니까 그 뭘 하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맥으로 형성된 오래된 그 이 관계가 뭐가 일이 있다? 그럼 알아서 모여요. 뭘 하자, 모이자, 만들자 그게 아니라 그리고서 공무원을 불러내. 군청 공무원을. 그러면 다 자기 형, 동생, 아들 이런 공무원 와서 꼼짝을 못해요. 왜냐면 그런 인맥 관계가 형성돼서 관에서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요. 요즘 또 시골이 이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 우리 도시 같으면 어린이보호 팻말이 많잖아요. 시골 가면 노인보호 팻말이에요. 30km, 50km. 되게 처음에 좀 고령화 사회에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발이 됐지만 이게 도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노력이 있는 건 굉장히 참 바람직하게 들고 특히 이제 주민자치회가 그 수원에 뭐 전부 동이 다 이제 주민자치회. 네네, 전환됐습니다. 굉장히 제가 살 때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안 시범사업 할 때였는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그 경제, 문화, 교육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사회적 경제화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은 또 수원 나름의 자원이 있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봉태 기자님 혹시 더? 저는 이제 새로 일동해서 이제 그런 것도 준비하신다 하니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뭘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공동체 마을과학 협동조합을 설립에 점을 두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뭘 갈 것인가에 대한 거. 그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엔 사람들이 그 하나의 통합되거나 그 소통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은 설립만 해놓고
무용 중물인 경우들도 허다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설립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저 과장님? 네. 그냥 제가 만약에 수원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가 네트워크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조직들이 있어요. 뭐 사회적 협회도 있고, 마을기업 협회도 있고, 뭐 공동체 협회도 있고, 협동조합 협회도 있고, 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컨트롤 타워 형식으로 해서 공유경제 네트워크라는 산안법인을 출범해서 그 안에 협회가 쫙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 활동하는 대표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에 적극 참여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파생되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 부분인데 수원도 맨 처음에 그렇게 많이 잘 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와야 되는 분위기 다시 아까 우리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주축이 돼서 그 수원시 자체도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청이 수원에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따지면 수원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돼야 되는 구조인데 사회적 경제가 먼저 수원에서 더 단단한 틀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거기에 주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오늘 참석해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깨가 더더욱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저 신호정 회장님. 네. 어쨌든 저도 그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고취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우리 주민자치회가 마을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의 중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말씀한 대로 우리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멘토 역할을 좀 해줘서 그 각동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든 우리 주민자치 주축이 돼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속 토론회 중 우리 그 지속 가능한 그 이제 마을 일자리 창출 사업 연속 토론회는 이제 오늘부로 사실 이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에도 그거는 우리 여기 그 참석해주신 우리 패널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다 웬만하면 초청을 해서 그때 같이 축제 분위기로 그리고 또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유튜브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때도 좀 참석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이제 다음 주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치 창출 사업 연속 토론회인데요. 이제 그거는 9월 20일하고 10월 11일 날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그때는 이제 환경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었고, 이번 이제 9월 20일하고 10월 11일은 이제 주거복지에 대한 그 사회 가치의 가치적인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저녁 식사 자리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 차를 끌고 가면 한 5분도 안 걸리는 장소고요. 여기 그 건성구 구은중로 6-1번 한식나라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 차가 주차하기가 좀 다니기 좀 어려운데 차를 웬만하면 여기다 뒀다가 같이 있다가 다시 이렇게 약주 안 드시는 분이 같이 가져오시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박수로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식사 자리에 웬만하면 다들 같이 가서 저희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 길을 다